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263편 문벌들의 세상 불안한 왕권. 우리는 고구려, 백제, 신라 등의 나라들을 고대 국가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어느 시기까지가 고대이고 또 언제부터를 중세라고 불러야 할까요? 고려 시대는 아예 그 출발에서부터 중세에 해당할까요? 또한 일반적으로 고려 시대를 전기와 후기로 구분하는데 전기와 후기가 갈라지는 시점은 언제이며 그 기준은 또 무엇일까요? 한국사에 대한 이러한 시대 구분 논쟁은 본래는 식민사학을 극복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했는데 그 논쟁의 틀을 제공한 사람은 지금은 고인이 된 사학자 강진철이었습니다. 한남대 이정신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고려 사회가 고대 사회인가 중세 사회인가 하는 식의 그 논점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고려 시대를 이전 학자들, 특히 이전에 강진철 선생님이라든가 그 이전 학자들은 고려 무신정권기를 중세로 봤습니다. 그걸 기점으로 중세고 그 이전은 고대다. 근데 뭐 고대라고 해서 완전히 고대는 아니고 고려 시대부터 무신정권기는 고대에서 고려로 넘어가는 분수령, 가도기 역할이었다. 이런 식으로 시기를 구분하는 과정에서 무신정권기를 중요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강진철은 무엇을 근거로 그런 주장을 폈던 것일까요? 그 논지로 삼는 게 뭔가 하면 전시가 체제에서 농장제 사회로 넘어가는데 무신정권기가 가장 큰 중요한 매개를 했다 이렇게 하거든요. 알다시피 그 명종 이후의 사료들을 보면 무신들이 전그 토지를 장악하고 또 나중에 원간석기나 최충원 집권기나 이때 가면은 뭐 농장이 형성되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는가 하면 무신정권기 이전에는 소유관계가 명확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수치에 있어서 소유권이 명확해지는 것이 무신정권기 이후다. 그러니까 근대사회로 발전할수록 소유관계가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진철은 토지의 소유 형태나 수치 방식 등을 기준으로 고대와 중세를 구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고려 사회를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영남대 독도연구소의 김호동 연구교수의 얘기입니다. 1170년 그 무신정권의 그 탄생은 이 한국사 그 경우에 있어서 그 시대 구분을 한 기점으로까지 그 된 적이 있습니다. 뭐 일본인 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 경우에 이 무신정권 성립 이전을 고대 사회 그리고 무신정권 이후를 그 중세 사회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 고려사 그 편찬을 한 이 조선시대의 그 시각 그 경우에 그 보면 무인들이 그 정권을 그 잡은 데 대해서 상당히 그 부정적으로 그 보다 보니까 이 그 이전을 전기, 그 이후를 그 후기로 그 보는 그런 그 시각을 그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고려사 연구자들이 이 전기 후기 이렇게 해서 나누었습니다만은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자겸의 난이나 묘청의 난이 일어났던 시기부터 원나라의 간섭을 받기 이전까지를 고려 중기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이런 딱딱한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우리 역사의 시대 구분 방식에 대한 찬성 여부를 떠나서 1170년에 일어난 무신의 난은 고려사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 전체를 놓고 봤을 때도 대단히 중요한 사건임에 틀림없습니다. 정중부의 난이라고도 불리는 이 무신의 난에 대해선 지난 시간에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소개가 됐습니다만 제18대 의종임금이 즉위한 시점부터 고려사의 탐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의종 장효대왕의 이름은 현이요 자는 일승이며 인종의 맏아들이다. 어머니는 공예 태후 임씨이다. 인종 21년에 태자로 책봉되었고 인종이 죽자 유언에 따라 왕위에 올랐다. 고려사 세가편의 기록만 놓고 보면 의종은 인종의 원자로서 인종이 죽자 순탄하게 왕위를 물려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열전편을 보면 의종은 맏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태자의 지위를 유지하기에도
위태위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를 태자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했던 인물은 뜻밖에도 어머니인 공예 왕후 임씨였습니다. 금나라에서 온 사신들에게 연회를 베풀어 주겠노라고 했는데. 폐하, 금나라 사신을 접대하는 일이야 대신들이 알아서 할 것이옵니다. 폐하의 환우가 예사롭지 않으니 안정을 취하시옵소서. 과인은 덕이 박하여 외람되이 대업을 물려받고도 정사를 제대로 이끌지 못하고 이제 하늘이 내린 벌로 병까지 얻었구려. 폐하, 어인 말씀을 그리 하시옵니까? 장차 이 난국을 태자가 슬기롭게 풀어가야 할 터인데 능히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것만 같아 걱정이요. 폐하, 태조대왕께서도 훈요 10조에 왕위 계승은 적자적손을 원칙으로 하되 장자가 불초할 때에는 인망 있는 자가 대통을 잇도록 하라는 유훈을 남기셨사옵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대통을 물려줘야 한다는 말이오? 둘째인 경이라면 능히 장차 임금될 자격으로 모자람이 없을 것이옵니다. 그 문제는 과인이 예부실랑하고 의논을 해보겠소. 폐하, 예부시랑은 태조의 시독이 아닙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 했사온데 부디 이 나라 종묘와 사직을 위해서 둘째 왕자 경을. 태자에게 경서를 가르치는 시독은 그 성품이 꼿꼿하기로 정평이 난 정승명을 일컫습니다. 그건 그렇고 왕후 임씨는 어찌하여 맏아들을 제쳐두고 한사코 둘째 아들 경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사서에서는 그 대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후가 둘째 아들을 사랑하여 그를 태자로 삼으려고 하였으므로 의종은 임금이 되고 나서 이를 원망하였다. 의종이 원자였을 당시 인종은 그가 원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할까 염려하였는데 태후는 둘째 아들 경을 사랑하여 장차 태자로 삼으려 하였는데 임금인 인종은 맏아들이 원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할까 봐 걱정하였다라고만 서술돼 있는데 반하여 왕후인 임씨는 아예 둘째 아들을 왕위 계승권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맏아들인 왕현은 임금이 될 그릇이 못 되었고 둘째 아들 왕경의 능력이 출중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경우는 그 왕실 세력과 종실 세력이라고 할 경우에 정치로 진출을 하지 못합니다. 간직에 그 진출하지 못하는 데 비해 갖고 이 고려시대의 그 경우에는 왕자들이라든지 그런 그 왕실들이 하나 그 정치 세력으로서 그 존재를 그 합니다. 그리고 간직에 그 진출을 그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어떤 면에서 고려 그 경우에는 이 왕실 내부 그 권력 그 투쟁이 빈번하게 그 일어나는 사회다. 그렇게 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맏아들이라고 해갖고 꼭 그 왕위가 그 되는 건 아니고 여러 왕자들 내에서 정치적 권력을 그 갖고 있을 경우에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가능성들을 그 갖고 있고. 왕후 임씨가 둘째 아들 경에게 대통을 잇게 하려고 나선 것 자체가 문벌 세력 간의 권력 다툼의 일환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김호동 교수의 분석이 그렇습니다. 그 시기 문벌 귀족들의 동향을 이정신 교수의 설명으로 들어보시죠. 이자겸의 난이라는 것이 결국은 인주이씨라는 거대한 문벌 귀족이 왕권을 더 능가할 정도의 막강한 권력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묘청의 난은 왕권을 능가하는 막강한 귀족들이 있는 개경이 싫어서 서경으로 옮겨가려고 했던 것이 묘청의 난입니다. 그러니까 묘청의 난은 결국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소위 그 문벌 귀족들의 세력은 더 커지게 됩니다.
이를테면 인주이 씨는 몰라겠다지만은 그 당시에 이제 가장 강력한 세력이 김부식의 경주 김씨라든가. 이자겸의 난이 평정되자 인종의 왕비였던 이자겸의 두 딸이 폐비되어 쫓겨나고 그 자리에 장흥 임씨 가문 임원후의 딸이 후비로 들어가서 아들 5을 낳았던 것입니다. 그 5 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 경을 한사코 왕위 계승자로 내세우려 했던 것은 그 둘째 아들이 또 하나의 문벌 세력으로 탄생한 임씨 가문과 연결돼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태자 왕효는 과인의 맏아들로서 일월과 같이 총명하며 태자다운 덕행은 천지의 철만큼 넉넉하다. 그러므로 중대한 책임을 맡겨 사만을 통치하게 할 것이니 이제부터 일체의 군국 대사에 대해서 모두 새 임금이 처결을 받게 할 것이며, 인종이 유언 삼아서 이런 내용의 조서를 남김으로써 둘째 왕자 경을 내세우려던 왕후 임씨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인종이 결국 맏아들 왕현에게 대통을 물려줄 결심을 굳힌 데에는 정승명이 적극적으로 그를 보호했기 때문입니다. 한편에서는 의종의 즉위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도 나중에 난을 일으켜 권력을 잡게 된 무신들이 자신들의 반란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의종이 애당초 임금이 될 그릇이 못 되었다는 식으로 꾸며 쓴 것 아니겠느냐, 이런 주장을 내놓기도 합니다. 인종이 세상을 떠나자 인종의 맏아들 왕현이 왕위에 올라 제18대 의종이 되었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만 29이었으니 적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고려사 조료의 의종에 관한 기록은 대단히 부정적인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의종은 놀이와 잔치를 좋아하였고 여러 소인들과 허물없이 가까이 하여 마침내는 화란을 당하였다. 이 대목은 의종에 관한 총평에 해당합니다. 의종이 놀이를 좋아하고 군소배들을 가까이 두고 지내는 바람에 결국 무신의 난을 초래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사서에서는 원년 여름 4월에 왕이 외제 서곤에 거둥하였다. 이로부터 사원에 거둥하여 놀았던 내용을 이루 다 기록할 수 없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종이 주로 탐닉했던 놀이는 격구였습니다. 여봐라! 과인이 격구를 하러 가겠다고 했거늘 어찌 되었느냐? 예, 대왕 폐하. 이미 격구를 할 사람들을 격구장에 불러서 두 편으로 나누어 대오를 갖추라 하였사옵니다. 잘 되었구나. 바쁜 정사 때문에 사흘 동안이나 격구를 하지 못하였더니 병이 날 지경이로구나. 자자자, 어서 가자. 하오나 대왕 폐하, 지금 편전에서 대신들이 대왕 폐하가 당도하기를 기다리고 있사온데. 보나마나 선왕 폐하 때의 공신 원로라는 김부식과 문화시중 임원후, 그리고 한림 학사 정승명을 비롯한 노인들이겠지. 그들과 어제도 국사를 논하였고 오늘도 조회를 보았거늘 또 무슨 볼 일이 있다는 것이냐? 추밀원 관리의 등용과 승진 문제 때문에 폐하께 긴히 올릴 말씀이 있다 하옵니다. 보나마나 과인이 쓰려는 사람을 놓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된다, 이것은 하지 말고 저것은 삼가라, 누구는 중용하고 누구는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런 잔소리를 늘어놓을 게 뻔하다. 사람을 보내서 오늘은 과인이 바쁘니 다음날 보자 이러거라. 예, 대왕 폐하. 자, 격구장으로 가자. 말에 오르시옵소서. 알겠느니라. 이래. 의종 초기였던 이 시기에는 김부식과 임원호 등이 이끄는 개경의 문신 귀족들이 정권을 주도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의종이 왕위에 오르는 데 크게 기여했던 정승명은 정치 전반에 관한 자문을 맡고 있었는데 의종에게는 지나치리만치 왕의 행동을 규제하려고 드는 그들이 영 달갑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과인이 공을 치는 기술을 보여줄 것이다. 시작하라! 타구 또는 그 포구라고 하는데 기원을 대개 이제 격구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서양의 그 폴로가 당나라라든지 이런 데 들어와갖고 고려 조선조에까지 유행을 하게 되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날의 골프 또는 하키와 같이 그렇게 이제 막대기로 공을 치는 경기죠. 그런데 이제 고려 시대의 경우에 이제 마상에서 하는 이러한 격구와 함께 또 이제 걸어다니면서 하는 보행하는 그런 격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종 때의 이런 격구는 주로 이제 마상에서 하는 그런 격구로 보고 있습니다. 조선 정조 때 편찬한 무예 도보 통지에는 격구를 무예 한 가지로 소개하고 있으며 용비어 천가에도 격구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고려시대의 고관의 자제들이 한 길가 넓은 곳에 용과 봉황을 수놓은 장막을 설치하고 장막 앞 좌우에 공을 쳐넣을 문을 세우고 길 양편에 오색 비단으로 장식한 방석을 깐다. 격구를 하는 사람은 성대한 복장과 온갖 꾸밈을 다하여 그 사치스러움이 무척 화려하였다. 안장 하나의 비용이 중인 10집의 재산의 값과 맞먹었다. 두 편으로 나누어 말을 몰고 달려나가 공을 다투는데 격구에서 공을 치는 채를 지팡이 장자에 숟가락 시자를 써서 장시라 했고 붉은 칠을 한 나무공을 사용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세종이 격구를 잘하는 사람이라야 말타기와 활쏘기를 잘할 수 있으며 창과 검술에도 능란하게 된다고 했다는 기록이 있는 걸 봐서 격구는 단순한 유희가 아니라 무술 연마의 한 수단이기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 의종의 경우 격구를 좋아하는 정도가 지나쳤던 모양입니다. 즉위 2년 12월에 왕이 북원에서 격구를 즐겼다. 3년 2월에 날세고 용맹이는 기마군사 18명을 뽑아 뒤뜰에서 격구를 하게 하고 관람하였다. 3월에 서루에 나가 격구하는 것을 사흘 동안 관람하였다. 이외에도 의종이 격구를 하거나 관람했다는 기사가 고려사와 고려사 저료의 무시로 등장합니다. 심지어는 아예 편전에 나갈 생각도 않은 채 나흘 동안이나 격구 구경을 했다는 기록도 눈에 띕니다. 가뜩이나 개경 문벌 귀족들이 득세하여 왕권이 허약해진 상황에서 문신들이 의종의 이런 행태를 두고 보지만은 않았겠죠. 대왕 폐하, 그런데 지금 들고 들어오는 것들이 다 무엇이더냐? 대간들의 상소문이옵니다. 뭐라? 그것들이 다 과인에게 읽으라고 올린 상소문이라는 게냐? 그러하옵니다. 백성들은 흉년이라고 아우성인데 대간의 상소문은 아주 풍작이로구나. 어디 보자. 또 격구를 하지 말라는 그 소리구나. 어디 다른 상소문을 좀 보자. 대왕의 심기를 어지럽히는 군소부의 출입을 금하라. 자기들은 군자이고 과인이 어울려 함께 격구를 하는 신하들은 군소배라지 않느냐. 좋다. 과인이 중서 문화성의 낭사들을 직접 만나보아야겠다. 그들을 들라 이르라. 대왕 폐하, 중서문화성 낭사들은 아무도 없사옵니다. 뭐라? 아니, 해가 이제 중천인데 다들 어디를 갔다는 말이더냐?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무슨 일인지 사실대로 고하라. 지난번에 대왕 폐하께 격구를 삼가시고 군소배들과 더 이상 어울리지 마시라는 상소를 올렸으나
간합되지 않았다 하여. 과인이 자기들의 간언을 들어주지 않았다 하여 집단으로 귀가를 해버렸다, 이 말이더냐? 황송하오나 그러하옵니다, 대왕 폐하. 이런 임금이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집단으로 귀가를 해버렸다. 그렇다면은 임금은 신하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찌해야 한다는 말이냐? 요즘 말로 설명하자면 동맹파업쯤 되겠는데, 이 상황을 이해하자면 먼저 고려시대의 대간제도를 알아야 합니다. 대간은 대관과 간관을 합하여 부르는 명칭이다. 원래 대관은 주로 관료들을 감찰하고 간관은 왕에게 간증하는 일을 담당하여 맡은 일이 서로 구별돼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왕과 관료들의 과실을 간증, 탄핵하고 관리 인사에 대한 사경권을 행사하는 언관으로서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였으므로 그 둘을 합쳐서 대간이라 하였다. 여기서 서경권이란 왕이 관리를 임명하거나 법을 만들거나 폐지할 때 찬성, 반대 여부를 서명으로 나타낼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고려시대의 대간의 역할을 정리하자면, 첫째로 국왕의 과실을 비판하여 시정하게 하는 간쟁, 둘째로 왕의 부당한 조칙을 거부하는 봉박, 셋째로 관리 임명에 대하여 인준권을 행사하는 서경, 그리고 넷째로 백관을 규찰하고 탄핵하는 감찰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남대 이정신 교수는 간관에 해당하는 관리들이 집단적으로 출근을 거부하는 방식의 항거를 한 사례는 의종 이전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의종 때 처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유학 때문이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유학보다는 국왕을 좀 무시한, 이렇게 출근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금방 잘릴 거라든가 아니면 뭐 옥에 들어갈 거라든가 이랬으면은 아마 그러지 못했을 거니까 아마 상당히 왕을 좀 무시한 형태도 보입니다. 중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런 적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사표 내고 돌아가고, 뭐 임금이 내하고 견해가 안 맞으니까 그냥 하지 않겠다, 이런 건 있어도. 하지만 간관이 이처럼 왕의 하는 일에 집단 행동으로서 항거를 하는 양태를 두고 제도적으로 왕권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령 삼국시대의 경우 이러한 집단 행동을 보이지 않더라도 임금이 귀족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고려 이후부터는 왕권 체제가 어느 정도 안정됐기 때문에 국왕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왕 폐하, 어찌 하시겠사옵니까? 과인이 그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조정에 출근하라 통사정을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 자, 이것을 의사대에 내리거라. 폐하, 이것은 격구를 할 때 공을 치는 구장이라는 격구체가 아니옵니까? 그렇다. 짐이 격구를 하지 않겠다는 표시로 이 구장을 의사대에 내릴 것이다. 계자들이 군소배들이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이 이곳 어전을 출입하여 과인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수창궁의 북문을 걸어 잠그라 이르라. 예, 대왕 폐하. 그렇다면 이때부터 의종은 격구를 하거나 관람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의종은 얼마 후에 다시 격구를 하러 나섭니다. 즉위원년 10월 1일, 이날도 의종은 격구를 관람하고 있었는데, 아니, 마른 하늘에서 어찌 뇌성이 이리도 요란하단 말이냐? 아니, 지금 하늘에서 쏟아지는 저거는 또 무엇이란 말이냐? 우박이 옵니다, 대왕 폐하. 우박이 쏟아지고 있사옵니다. 예산일이 아니로군. 대사를 부르도록 하라. 찾으셨사옵니까, 대왕 폐하?
너도 보지 않았느냐? 마른 하늘에 갑자기 뇌성이 일고 우박이 쏟아지니 어찌된 일인지 고하도록 하라. 대왕 폐하, 천기를 살피옵건대 양기가 약하고 음기가 역하기 때문에 우레가 소리를 바라는 것이니 반드시 숨은 음모가 있을 것이옵니다. 뭐라? 숨은 음모가 있다 했느냐? 아니, 그럼 어찌해야 한단 말이냐? 만일 강포한 자를 물리치고 노약자를 부지하여 어질고 착한 사람을 등용하시오면 음기를 물리칠 수 있을 것이옵니다. 왕은 친히 노인들과 효자들 그리고 정절을 지키며 사는 여인 등을 격구장으로 불러서 음식을 먹이고 호라비, 과부, 고아, 무이탁자와 중환병이 든 환자들에게 물품을 내렸다. 이번엔 의종 시기 고려의 대외관계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위 원년 11월 죄인 3사람이 포박당한 채 어전으로 끌려 나옵니다. 대왕 폐하, 죄인들을 대령하였사옵니다. 저들은 누구이며 대체 무슨 죄를 지었는지 고하도록 하라. 예, 대왕 폐하. 이자들은 모두 서경 출신으로 그 이름을 각각 이숙, 유혁, 숭황이라고 하온데 외세와 결탁해 반역을 꾀하다 발각된 대역 죄인들이옵니다. 외세와 결탁하여 반역을 꾀하였다 하였느냐? 그러하옵니다. 지난번에 금나라에서 제전사가 우리 고려에 다녀가지 않았사옵니까? 그렇지. 제전사가 다녀간 것하고 저자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는 말이더냐? 여기서 제전사란 제사를 주관하는 관리를 일컫습니다. 그 제전사가 돌아갈 때 저자들이 은밀하게 편지를 써서 보냈사온데 금나라 제전사에게 비밀리에 편지를 보냈다 했느냐?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아래없게 항송하오나 만일에 대국이 군사를 움직여서 곧장 서경으로 온다면 이쪽에서도 군사를 일으켜 내응하겠노라 뭐 이런 내용의 편지를. 뭐하라! 금나라를 대국이라 칭하면서 군사를 구걸하여 우리 고려의 조정을 뒤엎으려 했다는 말이냐? 저런 패역무도한 놈들이 있나? 여봐라! 저자들의 목을 쳐서 저잣거리에 효시하도록 하라! 그런데 금나라 세력을 끌어들여서 반역을 도모했던 이들이 서경에 근거를 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개 고려 왕조는 개경 세력과 서경 세력이 두 축을 이루면서 상호 견제하는 가운데 왕권이 유지돼 왔습니다. 그런데 묘청의 난이 진압당하고부터 서경 세력은 몰락하다시피 그 세가 약화됩니다. 서경과 개경만 경자를 붙여서 분사제도라고 해서 개경과 똑같은 간직 체계가 서경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경 주위에서 그 주변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은 전부 서경에 갖다 주고 개경에 갖다 줄 필요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묘청에 나는 유심히 보면은 1년 2개월 동안 유지되거든요. 보통 반란이 그렇게 오래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1년 2개월 유지됐다는 자체가 서경 성 내에 먹을 양식이 풍부했다는 것을 알고 정부에서는 묘청의 난 끝난 이후에 필요한 극소수 양식을 제외하고는 이제 전부 다 개경으로 보내게 합니다. 이렇듯 중앙조정으로부터 수탈당하면서 개경 문벌들의 득세를 바라보고 있자니 서경에서는 다시금 권력을 회복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났을 것이고 그것이 바로 금나라 군사를 끌어들이려는 시도로 나타난 것이죠. 고려 왕조를 지탱했던 한 축이었던 그 서경 세력들이 묘청을 안으로 인해 갖고 그 실세를 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개경 세력들이 더 득세하는 그 상황 속에서 묘청과는 달리 묘청은 칭제 근원론, 건국 정군론을 내세우지만은 이 실세한 상황 속에서 다시 이들이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외세에 의존하려는 그런 하나 행태를 보이죠. 더군다나 금나라 경우는
송나라를 그 압박해 들어가면서 북송에서 남송으로 그 교체되는 그런 상황을 그 보니까 이 새로운 이 신흥의 그 강국인 그 금나라에 기대어 갖고 정권을 그 잡으려는 그런 그 움직임이 서경에서 그 이루어졌다, 그렇게 그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고려 조정에서 보자면 내부의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외세를 끌어들인 반역 사건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정신 교수는 금나라 군사를 끌어들여 권력 회복을 도모했던 이 사건을 지나치게 민족주의적인 시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 금나라의 사람들과 연합해서 고려를 공격하려 했다. 그러니까 이거 아주 매국주의적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단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대로 올라갈수록 상당히 혼재되어서 같이 사는 경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 서경 이북은 옛날에 그 신라시대 때 전부 발레 아닙니까? 그래서 금나라 사람들하고 여진 사람들 상당히 관계가 깊었고, 또 이 시기에 서경 사람들은 묘청의 난 이후로 상당히 탄압을 받았다. 그러니까 금나라 힘을 빌어서라도 한번 세상을 바꿔보자, 이런 마음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서경 이북의 땅은 남북국 시대의 발해의 영토였고 금나라를 세운 여진족의 발해민도 포함됐을 것이라고 가정하면 고려의 서경 사람들이 금나라를 오늘날의 한국과 중국하는 식으로 엄격하게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따라서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 금나라 군사를 이용하려 했던 것을 오늘날의 시각으로 매국주의적이라고 단죄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당시 중국 대륙에서는 양자강 남쪽에 금나라와 송나라, 즉 남송이 있어서 두 나라가 각축을 벌였는데 이 시기에 동아시아의 세력 관계가 어떠했는지 김호동 교수의 설명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아시아에서 송나라, 금나라, 그리고 이 고려, 이 세 나라가 각축을 그 벌입니다. 그 이전의 그 한국 사회와 그 이후 한국 사회를 그 두고 볼 적에 어떤 면에서 그 중국에서 그 절대 강자였던 그 당과 신라 관계, 그리고 이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명과 조선의 그 관계, 혹은 청과 조선의 그 관계와 같은 일국과 일국과 그 관계가 아니라 다변화된 그런 국가들이 그 존재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서로 끌어들이려고 그 하는 거죠. 그래서 시기에 따라 갖고는 고려와 금나라가 연결되기도 하고, 또 고려와 송나라가 연결되기도 하고, 또 서로 적대 관계에 그 놓이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의종 2년, 서기로는 1148년 10월에 고려사와 고려사 조료의 기록을 보면 이번엔 송나라와 관련된 영모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영모 사건의 주역은 이심과 지지용으로 나와 있는데 이들의 출신 성분이 어떻게 되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장철이라는 송나라 사람과 모종의 음모를 꾸미게 되죠. 내가 바로 송나라에서 온 장철이요. 나는 이심이고 이쪽에 있는 이는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지지용이란 사람이요. 헌데 장철 당신이 송나라의 재상 진해와 막역한 사이라는 말이 정녕 사실이요. 막역한 사이고 말고요.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이 장철이 송나라 조정으로 돌아가서 배하를 요청하면 나리께서는 한시라도 날 반겨 맞으십니다. 헌데 날 은밀히 보자고 한 연유가 무엇인지. 목소리를 낮추시오. 장공께서 우릴 좀 도와주어야겠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지요. 말씀하시오. 우린 지금 고려 조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자들의 미움을 사서 그 처지가 말이 아니오. 그래서 와신 상담, 권력을 되찾을 방도를 모색해왔소. 우리를 당신네 나라 재상 진해와 연결시켜 준다면 훗날 그 은혜는 잊지 않으리다. 우리 재상 나으리께 청하고 싶은 게 무엇이오? 그야 물론 군대지요.
군대라 하였소? 그렇소. 진회 재상께서 군대를 움직여 고려로 오기만 한다면 우리와 손을 잡고 고려 조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오. 하지만 아무리 재상이라 한들 아무 명분 없이 군사를 이끌고 고려로 쳐들어올 수는 없는 일 아니겠소? 명분이야 만들면 되죠. 명분을 만든다. 송나라는 금나라로부터 찾아야 할 땅이 있고 갚아야 할 원한이 있지 않소? 그렇지요. 하지만 그건 금나라와의 관계고. 금나라 정벌을 명분으로 삼아서 군대를 동원한 다음에 방향을 바꿔 고려로 쳐들어오면은 우리가 곧바로 호응해서 고려 정벌을 성사토록 하겠소. 그런 묘수가 있었구려. 내가 그런 내용을 편지로 써줄 터이니 송나라 재상 진회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다리를 좀 놔주시오. 그거야 어렵지 않지요. 하지만 난 이곳 고려 조정의 주목을 받고 있는 처지여서 이렇게 합시다. 어떻게요? 어서 말씀하시오. 주모자 이심은 송나라 진회에게 보내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씁니다. 만약에 송나라가 금나라를 정벌한다고 말하고 군사를 동원하여 고려에 당도하면은 우리가 호응할 것이요. 그리하면 고려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요. 그런데 이심은 자신의 이름을 편지의 발송인으로 하지 않고 동방흔이란 가명을 기재합니다. 그런 다음 유공식이란 사람의 집에 간직하고 있던 고려의 지도를 빼내서 편지와 함께 팽인이라는 송나라 상인편에 붙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가 송나라의 재상에게 전해지기는커녕 송나라 동강 인대위의 손에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참고로 이 시기를 전후하여 고려와 송나라의 민간 교육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고려와 송나라의 상인들은 양국을 왕래하면서 생활하는 자가 많았으며 심지어 현지의 여성과 가정을 꾸미는 경우를 양국에서 모두 찾아볼 수 있다. 고려사에 의하면 현종 3년인 서기 1012년부터 충렬왕 4년인 1278년까지 266년 동안 송나라 상인이 고려에 온 기록은 130차례, 총 인원은 4,948명에 달한다. 남송 기간인 1128년부터 1278년 동안에만도 34차례, 총 인원 1897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송나라 상인들은 적게는 몇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이 왕래하면서 무역을 한 것이다. 예컨대 1148년 8월에 송나라 도강 임대유 등은 330명의 상인을 대동하였으며 당시 개경에는 수백 명의 송나라 상인들이 있었다. 송나라 상인들에게는 강수, 강두, 도강 등으로 불리는 상단의 우두머리가 있었다. 자, 고려에 온 송나라 상단의 우두머리였던 도강 임대유가 이심구와 지지용이 진회에게 보냈던 편지와 고려의 지도를 갖다가 고려 조정에 고스란히 고해 바쳤으니 그 결과가 어찌 됐을지는 뻔하지 않습니까? 고려사 조료에서 기술하고 있는 그 영모 사건의 결말은 이렇습니다. 장철, 이심, 지지용을 옥에 가두고 국문하였는데 모두 자복하였다. 이심과 지지용은 옥중에서 죽고 장철은 처형되었으며 그 아내들은 모두 먼 섬에 귀양 보냈다. 북송에서 남송으로 교체된 이후 송나라 그 입장에서는 이게 금나라에게 뺏긴 그 실지 회복을 위한 게 하나 그 염원이죠. 국가적 그 과제이니까 그런 움직임을 그 여러 차례 그 보여주고 또 이제 그런 면에서 고려 쪽에도 그 추파를 그 던지고 그 합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고려에서도 거기에 그런 그 추파에 응하려는 세력과 거기에 반대하고 금과 연결하려는 그런 그 세력들이 그 존재를 그 합니다.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런 그 사건이 그 일어난다. 그럴 경우에 이제 고려와 송나라 같은 경우에 송나라는 위축된 상황에서 가능한 고려를 그 끌어들이려고 하죠. 김호동 교수의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그러나 이정신 교수는 이 사건이 체계적으로 계획되고 진행되었던 영모 사건이라기보다는
애당초 실현 가능성이 희박했던, 그래서 한편의 에피소드에 불과한 사건이었을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의종 시기에 개경 문벌 귀족들의 득세에 불만을 품고 있던 세력들이 도처에 산재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의종 5년, 서기로는 1151년 봄 2월. 문화시중 김부식이 7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로서는 장수를 한 셈이죠. 김부식이 정치적으로 어떤 행적을 쌓아왔는지, 그리고 그의 삼국사기 편찬에 관한 이야기 등은 지난 시간에 충분히 다뤘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김부식의 죽음이 개경 문벌들 간의 세력 판도에, 그리고 그 문벌 세력들 간의 간섭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던 의종의 왕권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 묘청은 안을 진압함으로써 김부식 가문이 개경문벌에서 우뚝한 그런 지위에 도달을 하죠. 그래서 이제 김부식이 죽음으로써, 특히 이제 김부식의 경우는 유교적 실천 도덕의 강화를 통해 갖고 왕권 강화를 시도하려고 했던 그런 인물이었다 보니까, 이제 그가 죽으면서 이 의종의 그런 왕권에 있어서 변화를 가져왔는 것만은 분명할 겁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김부식이 죽고 난 뒤에 문벌들을 누가 이끌 것인가, 거기에 대한 각축이 일어나면서 권력 투쟁이 나타날 거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의종의 경우도 자기의 정치 세력을 확보를 해갖고 왕권 강화를 시도하려는 그런 움직임. 김부식이 죽었으나 그의 아들 김돈중을 비롯한 경주 김씨 세력이 아직은 건재했기 때문에 개경 문벌 세력 사이에서 급격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겠지만, 의종으로서도 문벌 세력을 상징하는 인물이 사라진 상황이었으니 나름대로 자신의 세력을 새롭게 구축해야겠다는 계산을 할 수는 있었겠죠. 김부식에 관련된 내용은 이미 삼국시대를 탐색하면서 삼국사의 내용들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새삼 재론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중국 사서에 올라있는 김부식 관련 기사 한 대목은 소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 씨는 대대로 고려의 문벌 가문으로 전대 역사에 이미 실려 있다. 김부식은 장대한 체구에 얼굴은 검고 눈이 튀어나왔다. 그런데 매사에 두루 통달하고 기억력도 탁월하여 글을 잘 짓고 역사를 잘 알아 학사들에게 신망을 얻는 데에는 그보다 앞선 사람이 없었다. 그의 아우 김부철 또한 시를 잘하기로 명성이 자자하다. 일찍이 그들 형제 이름을 짓게 된 연유를 넌지시 물어보았는데 대개 소식과 소철을 사모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상은 서경의 고려 도경에 실려있는 내용입니다. 고려사조류의 관련 기사도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인종 때 송나라 사신 노윤적과 서경이 고려에 왔을 때 김부식이 적반사가 되었는데, 서경은 김부식이 글을 잘 짓고 고금의 일에 통달함을 보고 그 사람됨을 좋아하여 고려 도경을 지으면서 김부식의 세가를 거기에 기재하였다. 그러니까 송나라 사신 서경 일행이 고려에 왔을 때 그 사신들을 맞이했던 적반사가 김부식이어서 그들이 고려에 머무는 동안 줄곧 함께했겠죠. 그가 송나라로 돌아가서 김부식에 대한 인물평을 쓴 것이었기 때문에 호의적인 서술을 한 것은 인지상정이었을 것이나, 외국인의 시각으로 쓴 내용이니 비교적 객관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김부식 형제의 이름에 얽힌 얘기입니다. 김공의 이름이 김부식이고 김공 아우의 이름이 김부철이라 했는데 어찌하여 그런 글자를 이름으로 삼게 되었소이까? 다름이 아니라 소식과 소철을 사모한 나머지 이름을 그리 짓게 되었소이다. 그래요. 소식을 사모하는 마음은 저 또한 같습니다. 그럼 우리 술 한잔 다시 드십시다. 그럽시다. 김부식이 자기 이름의 식자를 소식이란 사람의 이름에서 따왔다고 했는데, 소식은 송나라의 유명한 문장가였던 소동파를 지칭합니다. 또한 김부식의 동생 이름 김부철의 마지막 글자 철은 소동파의 동생
소철에서 따왔다는 얘기죠. 자, 이제 김부식 얘기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고려의 역사를 탐색할 때 중요한 자료로 꼽는 고려 도경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고려 도경은 지금 우리가 탐색하고 있는 18대 의종 임금의 바로 이전 왕인 인종 시기에 고려에 왔던 송나라 사신 서경에 의해서 저술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려 인종 원년, 서기로는 1123년 6월에 200명이 넘는 송나라의 사절단이 고려에 도착합니다. 그 사신들을 맞이할 첫반사로 임명된 사람은 김부식이었습니다. 어서 오시오. 원로에 고생이 많으셨소이다. 우리는 송나라 황제 폐하의 조서를 고려국 대왕 폐하께 전해 올리고 1년 전에 훈거하신 고려 예종 대왕의 영전에 조의의 뜻을 전하기 위해 온 사절단이요. 이 사절단 중에 학문이 깊고 특히 그림 그리는 솜씨가 뛰어났던 서경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경은 체류 기간 동안 고려의 역사와 제도, 문물과 풍습 등을 관찰하고 고려 사람들에게 두루 물어서 취재를 하게 되는데 그는 사절단의 임무를 마치고 송나라로 돌아가서 고려에 관한 보고서를 40권의 책자로 작성해 선화봉사 고려도경이란 제목을 붙여 송나라 휘종에게 바치게 됩니다. 제목에 그림 도자가 들어있는 것은 고려의 여러 가지 제도나 풍습들을 도와 경으로, 즉 그림과 글로 설명한 책자이기 때문입니다. 원본 두 부를 만들어서 한 부는 휘종에게 바치고 한 부는 친구에게 빌려주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원본이 책으로 정식 간행되기 전에 송나라가 전란에 휩싸여서 결국 북송이 금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이 전란으로 결국 그림은 모두 없어지고 문장만 남아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짧은 체류 기간에 한정된 공간만을 관찰하고 쓴 것이어서 그 내용에 오류가 많기는 하지만 고려 인종 때 외국인의 눈에 비친 고려의 여러 모습들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겠죠. 김호동 교수의 얘기입니다. 고려사라든지 고려사전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단 조선시대 때 유학자의 손에 의해서 한번 걸러진 건데 비해 갖고 12세기에 그 인종 때 그 선거 기록이라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그 중요하고 한 점이 있고요. 그리고 고려사라든지 고려사전료는 국가 그 통치 행위와 관련된 그 기록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정치사, 제도사라든지 뭐 이런 그 부분들, 그리고 그와 관련된 관료들에 관한 얘기들, 그런 그 부분들에 그 국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 갖고 고려도경은 본인이 본 것을 전반적으로 기술하다 보니까 뭐 의복제도라든지 풍습이라든지 생활사 그런 거 구체적 그 모습을 그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고려 도경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고려 사람들은 머리에 쓰는 두건 중에서 특히 비단 무늬가 있는 것을 소중하게 여긴다. 두건 하나의 값은 쌀 한 섬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난한 백성은 이를 마련할 재물이 없고 또한 모자를 쓰지 않는 맨머리는 죄수와 다름없다고 하여 수치스럽게 생각했기 때문에 대신에 대나무로 죽관을 만들어 쓴다. 또한 일반 백성의 집에서는 여자가 시집을 가기 전에는 분홍색 비단으로 머리를 묶고 나머지는 아래로 늘어뜨린다. 남자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분홍색 끈 대신에 검은색 끈을 쓴다. 고려에는 인삼이 나는데 인삼에는 생삼과 숙삼 두 가지가 있다. 생삼은 그 맛이 온전하나 여름이 지나면 좀이 먹게 되므로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쪄서 말린 숙삼만 못하다. 중국에서는 예로부터 전해오기를 고려 인삼이 납작한 것은 고려 사람들이 돌로 눌러서 즙을 짜내고 삶았기 때문이라고 했으나 실제 와서 물어보니 그것이 아니다. 숙삼을 벽돌처럼 쌓아두어 그렇게 된 것일 뿐이다. 고려의 과일 중에서 밤은 그 크기가 복숭아만 하며 맛이 달고 좋다. 옛 기록에 여름에도 밤이 있다 하여 까닭을 물어보니 질그릇에 담아서 흙 속에 묻어두면 해를 넘겨도 상하지 않는다고 했다.
고려 도경에는 이처럼 고려인의 생활 풍습을 서술한 내용들이 풍성하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정함을 권지 한문지우에 임명할 것이니라. 문벌 귀족들의 견제에 시달리던 의종은 내시와 환관을 측근 세력으로 포진하려고 했는데 아니되옵니다, 대왕폐하. 자고로 환관이 조정에 출사하여 정무를 담당한 사례가 없사옵니다. 문신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